한국은 약소국이라 항상 침략만 당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 강의실. 일본에서 온 유학생이 자신있게 발언했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세계적 명문 대학에서도 통용되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강단에 서 있던 교수는 천천히 일어나 칠판에 단 한 줄을 적었습니다. 순간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날 강의실에서 있었던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30년간 동양사를 연구해온 권위자가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 동양사 교수 제임스 림퍼드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중국, 일본,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전쟁사를 연구해왔어요. 세계 전쟁사학회 회원이기도 하고 나토와 유엔 동북아 안보 포럼에서 자문을 맡기도 했죠. 한국에는 10여 차례 방문했고 서울대학교와 국방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 초청 강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학생들과 아주 특별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였죠.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 자신의 편견과 오해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동양사 전문가로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 전까지 가졌던 인식은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 저는 칠판에 몇 가지 단어를 적었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6.25 전쟁. 이 전쟁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모두 한국이 당한 침략 전쟁입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어요. 학생들 중 누구도 놀라지 않았죠. 이런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 역사 교육에서 한국은 항상 피해자로만 묘사되기 때문이에요. 첫 줄에 앉은 일본인 유학생 유우카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정말 많은 침략을 당한 나라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했죠. 다른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지만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전쟁을 일으켰을 가능성조차 아무도 떠올리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동양사를 배우기 위해 모였죠. 하지만 그들의 인식 속에 한국은 늘 수동적인 피해자였어요. 제가 10년 전까지 가졌던 인식과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칠판으로 걸어가 4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광개토대왕, 윤관, 이종무, 김종서. 다시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봤죠. 표정은 다양했지만 이름을 아는 학생은 없었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한국사를 배울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한국의 모습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해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거죠. 미국에서 온 제이크가 물었어요. 교수님, 저 이름들은 누구인가요? 그들은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공격적인 전쟁을 주도하고 승리한 장군들이죠. 강의실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늘 방어적인 전쟁만 해왔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새로웠던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은 절반의 진실이에요. 맞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침략을 당했고 그때마다 고통받았죠. 하지만 그들이 한번 칼을 뽑았을 때 세상은 놀랐어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에서 직접 연구하며 찾아낸 자료들을 정리한 것이에요. 5년간의 연구 끝에 발견한 진실이죠. 이제 우리는 역사책에 잘 나오지 않는 한국의 모습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절반의 진실을 넘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여러분이 들어본 적 없는 광개토대왕에 대한 이야기죠. 저는 한국 역사책에서 가져온 그림 하나를 보여줬어요. 거대한 말을 타고 진군하는 고구려 기병대의 모습이었죠.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서기 400년경,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에는 고구려라는 강력한 국가가 있었어요. 그 나라의 왕 중에 광개토대왕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그의 이름은 넓은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았을까요? 잠시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광개토대왕은 재위 25년 동안 무려 7번의 정복전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모두 승리했죠. 특히 그는 5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외를 정벌했습니다. 일본 학생 유우카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입을 다물고 경청하고 있었죠. 광개토대왕은 왜군을 격파하고 그들로부터 수년간 조공을 받았어요. 이 사실은 일본의 역사책에선 거의 다뤄지지 않지만 한국과 중국의 역사 기록에는 분명히 남아있죠. 특히 광개토대 왕릉비라는 커다란 비석에 이 전쟁의 승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비석의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고구려는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수나라, 당나라는 물론이고 유연, 거란과 같은 북방 민족까지 공격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612년에는 수 양제가 이끄는 113만 대군의 침략을 물리쳤죠. 미국 학생 제이크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정말인가요? 그렇게 많은 군대를?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물론 정확한 숫자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고구려가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의 대규모 침략을 물리쳤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프랑스 학생 클레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강했던 거죠? 고구려인들은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기마 능력이 뛰어났어요. 또한 그들은 산악 지형을 이용한 유격전에 능했죠. 한 번의 기습으로 수십 개의 성을 함락시킨 기록도 있습니다.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이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고구려의 영토가 현재 한국의 영토보다 훨씬 넓었다는 거예요. 만주 지역 대부분과 연해주 일부까지 포함됐죠. 그들은 단순히 방어만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토를 확장했어요. 영국 학생 리처드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런 역사를 들어본 적이 없죠? 좋은 질문입니다. 동아시아 현대사의 복잡한 국제관계 때문이에요. 중국은 고구려를 자국 역사의 일부로 주장하고 일본은 자국이 패배한 역사를 강조하지 않죠. 서구 역사학계에서는 동양 역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저는 다시 광개토대왕의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고구려는 단순한 방어 국가가 아니라 동아시아를 주도한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바로 오늘날의 한국인들이죠. 고구려의 역사가 놀라웠다면 고려의 이야기도 못지않게 흥미롭습니다. 고려는 918년부터 1392년까지 한반도를 통치했던 왕조였어요. 저는 윤관의 초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단호한 표정에 무장이 그려져 있었죠. 이 사람이 바로 윤관입니다. 그는 1107년 여진족의 침략에 시달리던 고려에서 특별한 군대를 만들었어요. 바로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죠. 중국 학생 리우가 물었어요. 별무반이 어떤 군대였나요? 별무반은 오늘날로 치면 특수부대에 가까웠어요. 기병과 보병, 그리고 궁수들로 구성됐고 기동성과 타격력을 모두 갖춘 엘리트 부대였죠. 윤관은 이 부대를 이끌고 여진족을 정벌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쳐 보여주었어요. 압록강 너머 깊숙이 그려진 선이 보였습니다.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 영토 깊숙이 들어가 9개의 성을 쌓았어요. 이것이 바로 동북 구성입니다. 이를 통해 고려는 국경을 확장했고 여진족은 한동안 고려를 감히 침략하지 못했죠. 미국 학생 제이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고려는 불교 국가였다고 알고 있는데 불교 국가가 그렇게 군사적으로도 강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맞아요.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죠. 하지만 그들은 전쟁 앞에서 매우 실용적이었어요. 필요하다면 칼을 들 줄도 알았죠. 사실 한국 역사에서 불교와 전쟁은 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어요. 예를 들어 훨씬 후대인 1592년. 임진왜란 때는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라는 승려들이
의승군이라는 군대를 조직했어요. 서산 대사는 70세의 고령에도 나라가 없으면 불법도 없다는 사상으로 10,000명이 넘는 승려들을 모아 왜군과 싸웠죠. 사명 대사는 직접 무기를 들고 전투에 참가했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외교사절로 일본에 가서 포로 송환 협상까지 성사시켰습니다. 승려들이 궁술, 창술, 심지어 철퇴까지 익혀 실전에 투입됐죠. 강의실의 학생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특히 일본 학생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시 고려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여진족은 후에 금나라를 세워 중국 북부를 정복한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송나라도 여진족에게 패배했죠. 하지만 고려는 이 여진족을 물리치고 영토를 확장했어요. 즉, 고려는 금나라의 전신인 여진족을 최초로 꺾은 나라였던 겁니다. 강의실의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중국 학생들도 놀란 표정이었죠. 고려는 또한 거란의 3차례 침입도 모두 물리쳤어요. 특히 강감찬 장군이 이끈 귀주 대첩에서는 10만 거란군을 대파했죠. 이런 승리 덕분에 고려는 200년 넘게 외세의 침략 없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학생 유우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왜 고려는 그 너머로 더 영토를 확장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강했다면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또 하나의 좋은 질문이네요. 고려는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전략을 선호했어요. 영토 욕심보다는 국경의 안정을 더 중요시했죠. 또한 고려는 농업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넓은 영토보다는 안정적인 농경지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다시 윤관의 초상화를 가리켰어요. 윤관이 만든 별무반은 한국 전쟁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히 훈련된 엘리트 부대였어요. 고려는 전쟁이 필요할 때는 전쟁을 선택할 줄 알았고 평화가 필요할 때는 평화를 선택할 줄 아는 나라였습니다. 조선이 세워진 후에도 한반도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됐어요. 특히 왜구라 불리는 일본 해적들의 약탈이 심각했죠. 이들은 조선의 해안 마을을 습격해 사람들을 납치하고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그 순간 학생들의 시선은 강의실에 있던 일본인 학생들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고문서에 그려진 왜구의 침탈 장면을 보여주었어요. 칼을 든 해적들이 마을을 공격하는 모습이었죠. 1419년 조선의 세종대왕은 이 사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세종은 조정에서 경론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직접 정벌하기로 한 거죠. 일본 학생 유우카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대마도요? 일본 영토를 공격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세종은 이종무라는 장군에게 대마도 정벌을 명령했어요. 이종무는 227척의 함대와 17,0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대마도로 향했죠. 저는 해도를 펼쳐 한반도와 대마도 사이의 경로를 가리켰습니다. 이종무 함대는 단 3일 만에 대마도를 점령했어요. 그들은 왜구의 본거지를 찾아내 완전히 초토화시켰죠. 왜구 수백 명이 전사했고 많은 조선인 포로들이 구출됐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어요. 유우카는 믿기 힘든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 원정의 결과로 일본의 쇼군은 조선에 사과 사절단을 보냈고 왜구 단속을 약속했어요. 더 중요한 건 이후 대마도 지배층이 조선에 공식적으로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조공 관계는 무려 200년 넘게 지속됐죠. 영국 학생 리처드가 물었어요. 그럼 대마도는 한국 영토가 되었던 건가요? 아니요. 조선은 대마도를 직접 지배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조공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했죠. 이는 당시 동아시아의 전형적인 외교 방식이었습니다. 영토를 직접 점령하는 것보다 조공 관계를 맺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었거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대부분 놀란 표정이었죠. 사실 조선의 해군력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했어요. 특히 판옥선이라는 전함은 일본의 어떤 배보다 우수했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이끈 해군이 왜군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해 전쟁의 흐름을 바꾼 것도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미국 학생 제이크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왜 조선은 대마도를 아예 점령해버리지 않았나요?
그럴 힘이 있었잖아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영토 확장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대륙 세력인 중국과 해양 세력인 일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섬을 점령하면 지속적인 군사력 주둔과 행정력 확보가 필요한데 그보다는 조공 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저는 대마도 정벌을 묘사한 고문서 그림을 다시 한번 가리켰어요. 대마도는 정복하지 않아도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조선의 전략이었죠. 필요할 때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는 평화적인 관계를 선호했던 겁니다. 강의실에는 새로운 한국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알던 수동적이고 평화로운 한국이 아닌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칼을 뽑을 줄 아는 한국의 모습이었죠. 대마도 정벌 이후에도 조선은 계속해서 국경 지역의 안정을 추구했어요. 특히 북방의 여진족이 큰 문제였죠. 이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나들며 조선의 국경 지역을 자주 침범했습니다. 저는 한반도 북부 지역의 상세한 지도를 보여주었어요. 압록강과 두만강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1434년 세종대왕은 김종서라는 장군을 북방으로 파견했습니다. 김종서의 임무는 여진족을 몰아내고 국경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죠. 중국 학생 리우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그건 침략 아닌가요? 다른 민족의 땅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시 여진족은 한반도 깊숙이까지 내려와 약탈을 일삼고 있었어요.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기 방어적 조치였죠. 하지만 맞아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영토 확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다시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김종서는 북방으로 진출해 4개의 군과 6개의 진을 설치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군 육진입니다. 군은 큰 방어 거점이고 진은 작은 방어 기지였죠. 이를 통해 조선은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프랑스 학생 클레어가 물었어요. 그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은 어떻게 됐나요? 여진족 중 일부는 조선에 귀순했고 일부는 더 북쪽으로 이동했어요. 귀순한 여진족은 조선의 신민이 되어 보호를 받았죠. 조선은 이들에게 향화 이민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저는 사군 육진의 위치를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이 과정에서 김종서는 여진족과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습니다. 특히 니탄게라는 여진족 추장과의 전투가 유명해요. 조선군은 이 전투에서 승리했고 이를 통해 국경선을 확실히 그을 수 있었죠. 미국 학생 제이크가 궁금해했어요. 그럼 지금의 북한과 중국, 러시아 국경은 그때 만들어진 건가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물론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오늘날 한반도의 북쪽 국경선은 기본적으로 김종서가 그었던 선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는 글자 그대로 한반도의 현재 모습을 결정지은 인물이었죠. 강의실에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학생들은 한국의 현재 국경이 600년 전에 칼로 그어졌다는 사실에 놀란 듯 했습니다. 사군 육진의 설치는 단순한 군사적 행동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국가의 판도를 바꾸는 역사적 사건이었죠. 조선은 이를 통해 북방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고 여진족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김종서의 초상화를 가리켰어요. 김종서는 뛰어난 전략가였어요. 그는 군사력만으로 국경을 안정시킨 것이 아니라 이주 정책과 경제 정책을 통해 북방 지역을 조선의 영토로 완전히 통합시켰죠. 그가 설치한 마을들은 오늘날까지도 존재합니다. 영국 학생 리처드가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왜 더 북쪽으로 진출하지 않았나요? 기회가 있었을 텐데요. 또 하나의 좋은 질문입니다. 조선은 한반도 너머의 영토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자연 경계인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죠. 더 북쪽으로 진출하면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었고 추가 영토를 관리하는 비용도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반도의 국경선은 그때 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선은 필요할 때 과감하게 칼을 뽑아 자신들의 영역을 확보할 줄 알았던 나라였죠. 지금까지 고구려, 고려,
조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발해에 대해 알아볼게요. 발해는 698년부터 926년까지 존재했던 국가로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지도를 펼쳤어요. 한반도 북부부터 만주, 연해주까지 넓게 퍼진 영토가 표시되어 있었죠. 발해는 전성기의 만주와 연해주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남쪽으로는 신라와, 서쪽으로는 당나라, 북쪽으로는 거란과 국경을 접했죠. 그런데 주목할 점은 발해의 해상 활동입니다. 저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화살표가 그려진 지도의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732년 발해의 장문유 장군은 놀라운 작전을 펼쳤습니다. 함대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 당나라의 산둥반도 등주를 기습 공격했죠. 강의실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장문유는 당나라가 신라와 연합해 발해를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선제 공격을 결정한 겁니다. 이 작전에서 발해군은 당나라 수군을 크게 격파했습니다. 프랑스 학생 클레어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그렇게까지 해상 전투를? 당시에 바다를 건너 공격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작전이었을 텐데요. 맞아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고 대담한 전략이었죠. 발해는 고구려의 군사 전통을 이어받았을 뿐 아니라 해상 기술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저는 발해 배의 모형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발해는 청해진이라는 해군 기지를 운영했어요. 이 기지에서 수백 척의 배를 건조하고 유지했죠. 발해의 배들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고 튼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학생 리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중국 역사책에서는 발해에 대해 잘 다루지 않는데 정말 그렇게 강력했나요? 중국 역사에서는 발해를 말갈의 한 국가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발해는 고구려의 문화와 정치 체제를 계승했어요. 특히 군사 조직과 전술은 고구려의 것을 많이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장문유의 등주 원정을 그린 고서의 그림을 다시 가리켰어요. 발해의 해상 원정은 한반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바다를 넘어 적국을 친 민족이었어요. 이런 해상 전통은 후대 고려와 조선의 해군력에도 영향을 미쳤죠. 영국 학생 리처드가 물었어요. 발해의 해상 전략이 그 후대 왕조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발해의 선제적 해상 공격 전략은 후대 고려와 조선의 해군 전략에 깊은 영향을 미쳤어요. 특히 고려는 발해의 해상 기술을 계승하고 발전시켰죠. 조선의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보여준 해상 전략도 이러한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했어요. 발해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인들의 해양 활동이 매우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반도에 갇힌 민족이 아니라 바다를 통해 적극적으로 세계와 소통했던 전투민족이었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인들이 보여준 전투민족으로서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고구려의 정복전쟁, 고려의 별무반, 조선의 대마도정벌과 사군 육진 설치, 발해의 해상 원정까지. 이 모든 사례들은 한국인들이 결코 수동적인 민족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죠. 저는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지도와 그림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강력했던 민족이 왜 어느 순간부터 침략 전쟁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특히 조선 중기 이후에는 대외 정복 전쟁이 거의 없었습니다. 강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이 새로운 관점에 대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영국 학생 리처드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중국이나 일본처럼 주변 국가들과의 충돌에서 패배한 경험 때문에 소극적이 된 건 아닐까요? 흥미로운 시각입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고려는 거란 몽골과의 전쟁에서 여러 차례 승리했고 조선도 임진왜란에서 결국 승리를 거뒀죠. 여기에는 더 깊은 문화적, 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한반도와 주변국을 보여주는 지도를 다시 한번 가리켰습니다. 우선 지정학적 요인이 있어요. 한반도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과 바다 건너 일본 사이에 위치해 있었죠. 이런 위치는 끊임없는 균형 외교를 필요로 했습니다. 또한 조선 후기에는 성리학적 세계관이 확립되었어요.
이 사상은 적극적인 정복보다는 내부의 안정과 문화적 발전을 중시했죠. 미국 학생 제이크가 물었어요. 군사력을 유지할 능력이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강의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칼을 뽑을 수 있다는 것과 뽑지 않는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은 분명 필요할 때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 보여준 저항과 승리가 그 증거죠.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제 말을 곱씹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조선은 17세기 이후 거의 대외전쟁을 벌이지 않았어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밀란이나 반란이 있었지만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은 없었죠. 이것은 단순히 약해서가 아니라 유교적 이상에 따른 선택이었습니다. 일본 학생 유우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19세기 말에 일본이 조선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선은 오랜 평화 속에서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소홀했어요. 또한 세계 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전투 능력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와 의지가 없었던 거죠. 프랑스 학생 클레어가 물었어요. 현대 한국인들은 이런 자신들의 전투적 역사를 알고 있나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현대 한국인들 중 많은 이들이 자국의 역사를 침략을 당한 역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의 경험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자국의 역사를 보다 균형 있게 바라보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항상 약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장 강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조선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칼을 거둔 가장 강한 전투민족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DNA 속에는 여전히 강인한 전투 정신이 살아있어요. 필요할 때 칼을 뽑을 줄 알았던 민족의 기질은 현대 한국의 빠른 발전과 위기 극복 능력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책에 잘 나오지 않는 한국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고구려의 정복전쟁, 고려의 별무반, 조선의 대마도정벌, 사군 육진 설치, 그리고 발해의 해상 원정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칠판에 써놓은 모든 이름들을 다시 한번 짚었어요. 광개토대왕, 윤관, 이종무, 김종서. 학생들은 이제 이 이름들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10년 전만 해도 한국을 단지 침략을 당한 나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5년간의 연구와 한국 방문을 통해 제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어요.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 경복궁의 웅장함, 그리고 DMZ의 긴장감 있는 풍경까지. 역사는 항상 복잡합니다. 한 민족의 이야기를 단순히 피해자 혹은 가해자라는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어요. 한국은 분명 많은 침략을 당했지만 그들 역시 필요할 때는 칼을 뽑을 줄 알았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번 칼을 뽑으면 누구보다 강한 전사가 되었죠. 중국 학생 리우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교수님은 한국을 어떤 민족이라고 정의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 민족이 아니라 전쟁을 선택할 줄 아는 민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일단 전투가 시작되면 무서울 정도로 변모하는 민족이었어요. 마치 칼집에 숨겨진 날카로운 검처럼 필요할 때 그 본연의 위력을 드러냈죠. 강의실은 조용했어요. 학생들의 눈빛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저는 동양사 교수로서 종종 서구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 자주 우리가 배워온 틀 안에서만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 역사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전통 무기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날카로운 칼과 창, 그리고 정교한 활들이었죠. 이 무기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 사용했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보관했죠.
한국인들의 전쟁관은 이런 무기들처럼 실용적이었습니다. 숨겨두었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는, 그러나 꺼냈을 때는 치명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전략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강단을 걸으며 말했어요. 이 실용적인 전쟁관과 도전 정신은 오늘날 한국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20세기의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사독재, 경제위기 등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놀라운 속도로 이를 극복했어요. 이것은 그들 DNA에 새겨진 전투 정신, 도전 정신이 발현된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현대 한국의 모습을 담은 몇 장의 사진을 더 보여주었어요.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에 맞섰던 불굴의 정신, 고려가 몽골에 13년간 저항했던 끈기, 조선이 임진왜란에서 보여준 창의력과 회복력. 이런 특성들이 현대 한국인들의 기질에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지만 위기가 닥치면 용의 비늘을 드러내는 민족이죠. 저는 칠판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은 전쟁을 하지 않은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통제할 줄 아는 나라였다. 강의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은 이 문장을 천천히 음미하는 듯 했어요. 여러분, 역사는 종종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왜곡되거나 잊혀지죠. 한국의 전투 역사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학자들의 임무는 이러한 잊혀진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했어요. 한국은 회복력과 도전 정신이 강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어요. 평소에는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하지만 일단 폭풍이 치면 누구보다 강인하게 맞서는 민족이죠. 이런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국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역사 이해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한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요. 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았죠. 움직이면 끝을 보았고 그러고는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조용함은 약함이 아니었고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강인함은 소리 없는 날카로움으로 수천 년을 버텨낸 본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국의 진짜 모습은 그 침묵 속에 숨겨진 단단한 심장입니다. 우리는 정말 한국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세상이 말하던 온순한 민족이라는 말, 여러분은 여전히 그 말에 동의하시나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